바깥 사돈 가망 없다며? 예전부터 전원주택에 사는 게 소원인데 잘 되었어. 네?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사하는 거예요? 성진이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자던데? 너한테 말 안 했니? 네?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살던 전원주택에 다짜고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것도 저의 허락도 없이 말이죠. 엄마를 잃은 지 1년 만에 아빠마저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엄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충격이 컸던 아빠는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결국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아빠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습니다. 그날은 아빠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잠시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전원주택에서 사셨습니다. 그곳은 저의 어릴 적 추억이 가득 담긴 곳이기도 하죠. 멀리서 집이 보였고 익숙한 풍경이 보여야 하는데 왠지 그곳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저희 집 대문 앞에 낯선 이삿짐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짐을 나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웬 이삿짐 트럭이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뭐야, 이삿짐 트럭이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거지? 저는 왠지 불길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고 저희 집 대문 쪽을 더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트럭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바삐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황당하게도 시모와 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광경을 지켜보며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고, 심지어 직원들 옆에서 작은 짐을 직접 나르며 들뜬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여기서 이삿짐을 나르고 계신 거예요? 응? 보면 모르니? 우리 이사하고 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저희 부모님 집에 이사를 오시냐고요? 당신 호들갑 좀 떨지 마. 직원분들 일하시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전원주택이 제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들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슴이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 집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시모가 잠깐 멈추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바깥사돈 이제 가망 없잖아. 나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잘 됐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따져 물었습니다. 네? 저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요? 누구 허락받고 이사하는 거냐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성진이가 같이 살자고 했어. 너한테 말 안 했니?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말을 했더라도 제가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당신 뭘 그렇게 따지는 거야? 어차피 이 집은 곧 우리 몫이 될 거야.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는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아버님이 곧 우리한테 물려주실 집인데 미리 들어와서 정리 좀 하면 어때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기지 않았고 그 뻔뻔함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저희 부모님의 집을 제 의사와는 상관없다는 듯 가볍게 생각하는 걸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빠마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닥친 불행에 지쳐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시모와 남편이 부모님의 집까지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자 온몸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기요, 저희 아빠는 아직 살아계시고 병원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꾸미실 수가 있어요? 사돈이 이제 곧 떠나실 거라잖니. 그럼 남는 건 결국 우리 목 아니냐?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평생 사신 집입니다. 당신들이 멋대로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 어차피 내 이름으로 증여도 해주신다 했어. 이미 다 정해진 일이라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탐욕을 반드시 끝장내고 부모님의 집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저 탐욕스러운 두 사람의 인생을 골로 보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이들의 태도와 습관, 그리고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의 생활비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을 했고 또 제가 버는 월급까지도 당연하게 계산을 했었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늘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제 수입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더 안정적이잖니. 성진이는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럴 땐 며느리도 좀 책임을 져야지. 그럼요. 저도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진이 벌이가 좀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이가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우리 성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던 때였습니다. 장인어른 요새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던데. 입맛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병원에 오래 계시지 않을까? 글쎄, 좀 더 두고 봐야지. 근데 장인어른 집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빈집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집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 아빠 건강해. 곧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실 거야. 아니야, 장인어른 건강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꼭 우리 아빠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얘 그럴 리가 있니? 사돈이 성진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성진이가 드나들며 도와드리면 사돈도 든든할 거야. 아니에요. 아빠 곧 돌아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즈음 저희 부모님의 집이 위치한 동네에 재개발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흘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오래된 꿈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왠지 모르게 들떠 있었습니다. 얘, 너희 사돈집 엄청 넓지 않니? 네, 넓긴 하죠. 아니, 나는 평생 답답한 빌라에서 살았거든. 마당에 있는 집이 소원이었지.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아빠의 병실에 더욱 자주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과일과 음료, 깨끗한 담요를 챙겼고 아빠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성실한 사위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빠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게 뻔히 드러났습니다. 장인어른, 그 집 말이에요. 겨울에 보일러는 문제 없으셨어요? 보일러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멀쩡하지. 집이 비어있으면 금방 노후화되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집 들려서 관리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안 그래도 돼.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불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불안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시모는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그 꿈 외에도 저희 집을 노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 차리기용이었죠. 주변 친척들 앞에서 한 번쯤 어깨 펴고 싶은 마음, 넓은 집에서 산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체면을 잘 차려야 해. 나도 한 번쯤 넓은 집에서 사람들 초대도 하고 해봐야지.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그렇게 저희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시모는 저희 집 거실로 들어서고는 커튼을 확 열어젖히며 크게 말했습니다. 와, 여기 햇볕 참 좋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어. 집도 답답하지도 않고 이렇게 탁 트인 전원주택 거실이라니 이제야 숨 좀 쉬고 살겠네. 그러게요, 어머니. 거실이 이렇게 넓으니 손님들 불러도 너무 좋겠네요. 어머니 친구분들 소개해서 파티 한번 크게 열어도 되겠는데요? 그럼 좋지. 내가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 차려놓고 사람들 불러 모으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그동안 다들 나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이런 집에서 산다고 하면 기절초풍할걸? 맞아요. 마당도 넓으니까 아이들 뛰어놀기도 좋고 주말마다 여기서 가족끼리 모여서 놀면 되겠네요. 어머니, 여기서 바비큐 파티하면 진짜 딱이에요. 숯불 피워도 되겠어요? 그렇네. 정말 좋다. 그리고 시모는 거실을 한 바퀴 돌다가 부엌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냉장고도 크고 수납장도 이렇게 많네. 이제부터 내가 좀 바빠지겠다. 반찬도 넉넉하게 해놓고 텃밭에서 야채 따다가 바로바로 해먹으면 얼마나 좋겠니? 맞아요, 어머니. 여기 부엌은 진짜 넓고 깨끗하고 좋네요. 같이 한번 장 보러 가야겠어요. 그래, 오늘은 이삿짐 정리하고 내일쯤 가야겠다. 이어서 시모와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고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와, 여기 이 방도 엄청 넓네. 침대도 큼직하니 마음에 드네. 어머니는 1층 방 쓰세요. 거실 옆에 있으니 편하게 오가실 수 있을 거예요. 2층은 제가 쓰면 되겠네요. 어머니 침대 이게 좋으시면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1층 방에 있는 침대도 엄청 넓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 맞장구 치며 방을 고르고 집안 구조를 정리하며 저마다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뒤에서 지켜보며 어이가 없으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집을 두고 멋대로 자기들 것처럼 떠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당에 나간 시모는 텃밭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마당 보니까 금방이라도 뭐든 심을 수 있겠다. 흙도 좋은 흙이네. 내일 당장 고추랑 상추 모종 사다가 심어야겠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싱싱한 야채 따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맛에 전원주택 사는 거지. 좋죠, 어머니. 저녁에 상추 뜯어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끝내주겠네요. 마당에서 파티하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키운 야채로 밥상 차려주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앞으로는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살면 되겠다. 어머니,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마당을 한참 동안 휘젓고 다녔던 시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욕실 문을 열어보며 또 한 번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나, 욕실이 이렇게 넓다니. 난 이렇게 넓은 욕조는 또 처음 봤다. 매일 반신욕하면서 피로 풀면 얼마나 좋겠니. 이제 목욕탕 따로 안 가도 되겠다. 그러게요. 화장실도 3개나 있어서 각자 다 따로 쓰면 되겠어요. 어머니는 1층 욕실 쓰시고 저는 2층 쓰면 딱이네요. 시모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창고문을 열어보더니 또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 창고는 또 왜 이렇게 커? 잡다한 물건들도 다 집어넣을 수 있겠네. 장을 봐와서 쌀이랑 장독도 여기다 쌓아두면 딱이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창고가 넓으니 캠핑용품이나 운동기구도 다 넣어도 되겠어요. 복도도 널찍하니 답답하지 않고 좋다. 저쪽 방은 손님 방으로 쓰면 되겠다. 우리 친척들 놀러 오면 여기서 재우자. 네, 좋아요, 어머니. 그럼 작은 방 하나는 서재로 쓰면 어때요? 저 책상 놓고 컴퓨터도 설치하고 업무도 보고 공부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 방 쓰면 되겠다. 난 손님 방을 좀 꾸며야겠다. 두 사람은 서로 신이 나서 이 집을 어떻게 꾸미고 쓸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원주택 곳곳을 돌아다니며 들떠서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부모님의 집을 마치 자기들 집인 것처럼 떠들어대며 꿈에 그리던 삶을 시작이라도 하는 듯 즐거워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이들을 통쾌하게 무너뜨리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거실 장식장을 열어보다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액자에는 밝게 웃고 계신 저희 엄마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그걸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다 치워야겠다. 돌아가신 분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면 집안 기운이 안 좋아진다니까.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니 새로 분위기를 바꿔야지. 그러게요, 어머니. 그냥 창고에 넣든지 아니면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 그거 주세요. 그건 저희 엄마 사진이잖아요. 당신 이걸 어떻게 함부로 버린다는 거야?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언제 버린다고 했니? 그냥 치우자고 했지. 괜히 돌아가신 분 사진을 집안에 두면 보기에도 꺼림칙하잖니. 맞아. 괜히 다른 사람들 눈에도 띄면 안 좋잖아. 이제는 우리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니까 정리하는 게 맞아. 저는 단숨에 엄마 사진이 든 액자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못 버려요. 이 집에 있는 물건 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우, 참 답답하네.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좀 치워주겠다는데 왜 난리니? 아니, 이사 왔으니까 치우는 게 당연하지. 당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다니? 지금 당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이상한 거지. 저는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진까지 건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모의 속셈은 처음부터 뻔했습니다. 진작부터 두 사람은 아빠가 병상에 누워있는 틈을 타 전원주택을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시모와 남편 그들이 몰래 대화하는 걸 엿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남은 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사돈이 쓰러져 계신 게 안타깝긴 해도 기회는 지금밖에 없지. 맞아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괜히 효자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밖에서는 착한 사위처럼 보이게 하고 속으론 이 집이 우리 거라는 생각만 하면 돼. 알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계산 끝냈습니다. 이 집만 손에 넣으면 우리 앞날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지켜온 집을 눈앞에 돈으로만 바라보는 모습이 치가 떨릴 만큼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전원주택은 단순한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도 넓었고 곧 재개발 이슈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장차 보상으로 아파트를 받고 수십억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알짜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모와 남편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굴면서도 속으론 들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 진짜 대박 날 거야. 동네 사람들 아마 다들 부러워 죽을 거야.
내가 그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참 잘 살아왔다 싶네.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제 기회만 잘 잡으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됩니다. 회사 일? 그런 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죠. 그 집만 제대로 챙기면 끝이에요. 내가 벌써 친척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입이 떡 벌어지더라. 사돈 덕 좀 본다면서. 앞으로는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다닐 수 있겠어. 다들 우리를 우습게 봤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한테만 잘 보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안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두고 저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는 모습에 분노가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꼭 눌러 참았습니다. 저는 집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 집은 우리 아빠 집이야. 당신하고 어머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이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종이를 꺼내 들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 집 장인어른이 나한테 증여해 주셨다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살라고 하셨어. 여기 증여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저는 그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아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체도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딘가 어설픈 티가 났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봐, 이 정도면 확실하지? 괜히 트집 잡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어차피 이 집은 곧 우리 거야. 당신이 이거 조작했다는 거 다 알아.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데 뭘 조작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저는 그 종이를 쳐다보며 분명하게 다짐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남편과 시모가 꾸민 허술한 수작일 뿐이라는 걸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주택에 들러 아빠의 물건을 정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 몰래 틈을 타 슬쩍 아빠의 인감도장을 챙겨갔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 도장을 서류에 찍고 글씨까지 흉내내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예, 사돈이 우리 성진이를 얼마나 잘 봤으면 이런 집을 다 물려주겠니? 역시 우리 아들이 사돈한테 잘한 덕분이지.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 사람이 괜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류가 있는데 아직도 못 믿겠나 봐요. 정말 살다 살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가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소원이 풀리네. 이게 다 우리 아들 성진이 덕분이지. 저는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빠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위조 서류를 만들어 놓고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허술한 문서를 보며 오히려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꾸며낸 것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금방 허점에 드러날 만한 조잡한 위조 계약서였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탐욕과 무모함으로 똘똘 뭉친 두 사람의 모습이 그저 우습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이미 이 집을 증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도 여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빠는 사경을 헤매시기 전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을 너한테 증여하려고 한다. 혹시 우리 집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해둬야지. 서류를 챙겨와라. 네 이름으로 증여를 맞춰야겠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괜히 너가 남한테 휘둘릴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지금 미리 해두면 나중에 네가 힘들 일은 없을 거다. 그날 아빠는 직접 증여계약서 양식을 꺼내시더니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도장까지 모두 챙기라고 하셨고 저는 아빠를 따라서 구청에 함께 가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담당 직원 앞에서 아빠는 차분히 제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를 진행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집은 확실히 네 거야.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네가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해둔 거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아빠가 모든 걸 내다보고 준비하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USB 하나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직접 남긴 육성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너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그때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직접 녹음한 거니까 누구도 부정 못한다. 꼭 보관해라. 아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준비하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USB 파일을 열어보니 녹음된 아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내 딸에게 증여한다. 우리 딸, 집을 잘 지키길 바란다. 파일 속 내용은 짧고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다는 그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빠의 유언이 아니라 남편과 시모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생각해보면 아빠도 뭔가 불길한 상황을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 제가 끝까지 그 집을 지켜낼게요.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USB를 손에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이들의 탐욕을 끝장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위조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정말 남편에게 이 집을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고 그 한순간에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아빠가 진작에 제 이름으로 증여를 미리 맞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가짜 문서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사경을 헤매면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확인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진짜 서류와 등기, 그리고 USB에 담긴 목소리만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곧바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와 USB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쪽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굴어서 순간 제가 틀린 건가 싶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조작된 서류를 들고 있는 거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 증거를 내밀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야 할 건 뭔가요?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게 문제죠. 저는 그 말을 듣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며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같이 해보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는 저도 그냥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단순히 법적인 방패가 아니라 남편과 시모의 거짓을 무너뜨릴 칼이 될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모와 남편이 우리 집에 이사를 하고 있던 그날 바로 서류를 꺼내 들고 증여 사실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설치는 걸 보는 순간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내면 속은 시원하겠지.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서류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제 표정을 보며 자신들이 이긴 줄 아는 듯 떠들어댔습니다. 봤지? 아무 말도 못하지? 이제 이 집은 우리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해.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 완전히 망신당해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참자. 지금은 더 큰 복수를 해야 돼.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돼. 그 순간부터 저는 당장 느끼는 분노보다 더 크게 확실하게 갚아줄 방법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대신 마음을 다잡고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내쫓는 건 잠깐의 통쾌함일 뿐 진짜 복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시모는 이사를 온 후 며칠 동안 마치 자기들 집이라도 된 듯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여기저기 자랑하며 기세등등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더 확실한 준비를 할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증거 서류를 다시 펼쳐보고 아빠가 남겨주신 USB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증여 서류, USB를 포함한 각종 서류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시모와 남편이 가장 즐거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의 모든 허세와 거짓말을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전원주택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안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마당에는 온갖 장식품까지 갖다 놓으며 마치 오랜 꿈이 이루어진 듯 떠들썩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뻔뻔한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다들 여기 거실 좀 보세요. 햇볕도 잘 들어오고 공간도 넓어서 손님 맞이하기 딱이지 않아요? 이제 명절 때는 다 우리 집에서 모이면 되겠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모이시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 오게 된 거야? 아,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이 집을 증여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는 편하게 생각하고 놀러 오세요. 방도 많아서 언제든 놀러 오셔도 돼요. 와, 그래도 좀 놀랍긴 하네. 정말 장인어른이 직접 증여하신 거 맞아? 그럼요. 제가 서류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확실하네. 장인어른이 대단하구만. 시모는 마당 쪽으로 또 다른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당이 이렇게 넓으니 애들도 뛰어놀기도 좋고 제가 직접 꽃도 심을 거예요. 야채도 심으면 정말 잘 자랄 것 같아요. 와, 진짜 마당 엄청 넓네요. 시모와 남편은 계속해서 집안 곳곳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성진이 너도 이제 어깨 좀 펴겠구나.
네.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는 걱정 없이 잘 살겠네. 하지만 다른 몇몇 가족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며느리는 어디 간 거야? 그러게. 아니, 근데 이상한 게 갑자기 이렇게 큰 집을 자기네 집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집을 증여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좀 이상하긴 해. 성진이가 뭐 엄청 잘했나 보지. 그런 분위기에도 시모와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뭐해요? 다들 이제 식사하지 않고. 어서들 식사하세요. 제가 고기도 많이 준비했어요. 술도 다양하게 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렇게 한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오가고 있을 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전원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시모와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큰소리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두 사람은 잠깐 굳어졌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태연하게 맞았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니? 늦었네. 어서 와 앉아라. 근데 같이 오신 분은 누구? 이분은 변호사님이세요? 뭐? 변호사가 왜? 그때 남편이 슬그머니 저에게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해살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저는 남편의 말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분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고 이내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 딸에게 증여한다. 우리 집을 잘 지키길 바란다. 순간 모든 시선이 시모와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시모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고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녹음하는 건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거 몰라? 법적 효력은 없지. 하지만 나는 진짜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든? 뭐? 여기 의뢰인분이 주신 계약서가 원본이고 이미 이 집의 등기도 의뢰인분 앞으로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집의 법적 소유자는 여기 의뢰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들갑을 떨던 분위기는 단번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아셨죠? 이 집은 제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하신 집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서류는 거짓입니다. 그 말을 하자 집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고 남편과 시모의 얼굴만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분이 갖고 있는 서류는 공증도 없고 확인 결과 위조 정황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무단 점유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은 싸늘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보았고 이 집에 대해 의문점을 갖던 가족들은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위조 문서라고?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 어떻게 장인어른 집을 딸이 아니고 사위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 이상하긴 하지. 시모는 변호사의 말을 부정하려 했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사돈이 우리 성진이한테 집 주신다고 했어. 서류도 직접 작성한 거라고. 맞아. 장인어른이 구두로라도 나한테 집을 맡긴다고 했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구두로 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되는 건 증여계약서 원본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발악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다는 것을. 시모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눈앞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라 그들은 더 이상 고집만 내세울 수가 없었죠. 그게 오해가 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절차를 잘못 알았던 것 같아. 맞아. 사돈이 분명 우리 성진이한테 이 집을 주신 건 사실이야. 서류가 조금 잘못된 것뿐이지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집안에 있던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 연극이었다니 어이가 없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욕심이죠. 지금 사돈어른 병상에 누워 계시다면서요. 그런 분의 집을 차지하려 한 게 어떻게 실수예요? 참 뻔뻔하다. 집안 망신 다 시키네. 그들의 허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떠들썩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의 거짓말과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듯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니, 이보세요들. 내가 사돈인데 이 집에 살 권리 정도는 있지 않아요? 남의 집에 얹혀 산 것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허락해줘야지. 맞아. 장인어른이 구두로라도 나한테 이 집 맡기겠다고 하셨잖아. 서류로 남기진 않았어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시댁 식구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런 말을 해? 그건 그냥 욕심이지 권리가 아니야. 아니,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더 부끄러운 거야. 이제 그만해요. 진짜 그만하세요. 다들 보는 앞에서 이러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럼에도 시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정 못해. 우리 아들한테 사돈이 다 얘기했다고 했어. 남편도 목소리를 높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장인어른이 병실에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인 건 변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그들은 단순히 집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체면을 위해 거짓말을 거듭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더 큰 망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허술한 부분을 드러내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보세요. 여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명 부분도 필체가 일정하지 않죠. 무엇보다 공증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급히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급히 하셨다고 하기엔 원본 서류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건 명백히 위조 정황입니다. 시모도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사돈이 성진이한테 집 준다고 말한 걸 들었어. 그럼 그게 증거 아니냐? 말씀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이 더 불리해지실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 그리고 아줌마. 이미 다 거짓말이 드러난 거를 계속 주장하면 추해지기만 해요. 뭐?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라고 대우해드린 게 다 후회스럽네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발뺌을 하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함을 치며 자기 권리를 주장했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경찰은 양쪽의 말을 듣더니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 분쟁 중인 곳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바로 주거 침입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두 분은 더 이상 버티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제 거라고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증여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의뢰인 명의로 된 증여계약과 관련 자료는 법적 절차를 거쳐 확보돼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미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시면 명백한 불법 점유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고집 부리시면 강제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사돈인데도 못 산다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나가라니 말이 되냐?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전혀 없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억지 부리시면 정말로 불리해집니다. 결국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고함을 질렀지만 더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거야. 꼭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건 부당해. 꼭 후회하게 해주겠어. 다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조차 차갑게 돌아섰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저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쫓겨난 이후 남편과 시모는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계약서만 제대로 위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렇게 허술하게 하니까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잖아. 어머니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애초에 조용히 지내셨으면 들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가 창인한테 잘만 보였으면 진작에 집이 넘어왔을 텐데 그걸 못 챙겨서 이 꼴 난 거잖아. 제가 뭘 못 챙겨요? 어머니가 남재산에 욕심내다가 제 인생까지 망친 겁니다. 네가 잘난 아들이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야. 다 너 같은 놈 때문이야. 어머니 같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어머니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니? 키운 건 맞지만 지금 저한테 남은 건 빚뿐이잖아요. 전부 허망하게 끝난 겁니다. 다시는 네 얼굴도 보기 싫다. 내 옆에 나타나지도 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냥 남처럼 살아요. 그래, 차라리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그게 저한테도 편하겠네요. 그렇게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둘은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함께 욕심으로 뭉쳤던 모자는 마지막에는 원망과 불신으로 갈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말들은 점점 더 독해졌고 더 이상 화해의 여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욕심을 부리던 순간에는 든든한 동맹처럼 보였지만 막상 모든 게 무너지고 나니 남은 건 깊은 원망과 패배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탐욕으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끝내는 적으로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시모와 남편은 결국 연락조차 끊고 이제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욕심을 의지 삼아 같은 변에 서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끝내는 서로를 가장 깊게 미워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를 향한 깊은 증오와 공허한 패배감뿐이었고 그 누구도 끝내는 이기지 못한 싸움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한편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은 제가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기만 하세요. 아빠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대답하셨지만 그 안에는 모든 안도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키며 아빠가 끝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빠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그분이 남기신 뜻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준비해 두셨던 증여 서류와 유언 덕분에 전원주택은 온전히 제 손에 남았고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마당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욕심에 들떠 날뛰던 모습,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섰던 소문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제 앞에서 당당하게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남남처럼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허탈함보다 오히려 후련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말씀대로 제가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이 집은 아빠, 엄마의 뜻을 간직한 제 보금자리예요. 저는 그 순간 단순히 집을 지킨 것만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